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장학 개론입니다. 저자는 김승호, 출판사는 스노우 폭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승호, 한인기업 최초 글로벌 외식그룹인 스노우 그룹의 회장이다. 한국과 전 세계를 오가며 강연과 수업을 통해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저서로는 김밥하는 CEO, 생각의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돈의 속성 등이 있다.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의 큰 실수 중 하나가 사장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다. 지시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오해 없는 말이나 문장으로 간결하게 해야 한다. 간단한 지시라도 모호한 단어나 문장을 사용하면 해석의 여지가 남게 된다. 그래서 지시는 재확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확한 단어와 문장으로 해야 한다. 똑같은 지시를 내려도 지시받은 직원의 업무 이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성과나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하관계의 특성상 상사에게 재확인하고 묻는 것을 자신이 부족하다고 드러내는 것 같아서 망설이게 된다. 게다가 사장의 권위가 매우 중요하거나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강조되는 회사의 경우 사장의 지시가 명확해질 때까지 직원이 질문하는 일이 더더욱 어렵다. 따라서 상사도 제대로 지시해야 될 책임이 있다. 간결하고 명확한 지시는 업무의 많은 오차를 줄이고 일의 속도를 높여준다. 지시는 절대로 추상적이면 안 된다. 잘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복잡한 업무 지시일수록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하급자가 아니라 상급자들이 배워야 될 문제이다. 복잡한 일이라도 해당 업무를 명확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지시하는 사람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명확하지 않은 지시를 내리면서 그 의도를 알아서 이해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과 같다. 일은 언제나 데드라인을 정해줘야 한다. 데드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업무 완성도는 차이가 크다. 본인이 데드라인을 주지 않는다면 일의 마감도 기대하면 안 된다. 그러니 사장은 본인이 애매하게 말하는 버릇이 있는지 확인하고 말의 방식을 고쳐야 한다. 알아서 해봐요 라든가 고민해보고 의견을 줘봐요. 이와 같은 말은 지시가 아니다. 김대리, 어제 그거 있잖아. 내가 말한 대로 했어? 이런 말은 성실하고 똑똑한 김대리도 오만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든다. 김대리, 부산 사무실에 오늘까지 경비 사용 내역 보내달라고 어제 말했는데 아직 안 왔어? 이렇게 말해야 한다. 자신이 말하는 방식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말을 정확하게 하거나 논점이 왔다 갔다 하거나 말하는 의도나 지시사항을 전혀 파악할 수 없게 말하는 방식을 가진 사장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문제는 자신이 그렇게 말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 직원들을 센스가 없거나 공부가 모자란 것으로 판단한다. 직원 한두 명이 그렇다면 그것은 그들의 책임일 수 있지만 직원 대부분이 그렇다면 그것은 사장의 책임이다. 열심히 일한다고 시험에서 합격하거나 학교에서 우등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머리 좋은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나 사회에서 남들보다 앞서고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이 방법은 1등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분명히 우등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경쟁자 중에 거의 90% 이상은 포기한다. 체육관에 등록하고 대부분은 오지 않는다. 그렇게 오는 사람 대부분은 운동이 아니라 운동을 했다는 위안을 받기 위해 온다. 그러니까 정말 운동하겠다고 덤비고 포기만 하지 않아도
몇백 명 중에 몇 명 안에 들어갈 정도로 우수한 체육인이 될 수가 있다. SNS 마케팅을 배우거나 부동산에 관해서 공부해도 끝까지 파고들면 아무리 둔한 사람도 상위 10% 안에 들 수가 있다. 시장은 어차피 상위 10%가 거의 모두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 10% 안에만 들어도 대성공이다. 책을 하나 쓰고 싶다면 포기하지 않고 쓰면 된다. 200자 원고집 1000매를 쓰는데 하루에 3장만 꾸준히 쓰면 1년이면 원고가 완성된다. 신인 작가로 데뷔하려는 사람들은 글이 나빠서 출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원고 쓰기를 포기해서 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끈기와 기계가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 된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는 모든 것을 이겨낸다. 끈기는 성공을 잡기 위한 위대한 무기다. 끈기를 대신할 만한 것은 거의 없다. 똑똑한 사람이 모두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천재라고 모두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똑똑하고 천재적이고 재능도 많고 돈 많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도 낙오자들이 수두룩하다. 모두 끈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업에서 가장 큰 힘이다. 경쟁자 이기기가 이렇게 쉽다. 내가 힘들면 상대도 힘들다. 현재 성공한 경쟁자는 결국 버티고 버텨낸 사람들이고 지금도 버티고 힘들어도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다. 경쟁자들은 내가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내가 떡집을 하고 있다면 세상의 모든 떡집을 찾아다니고 맛보고 분석하고 만들어본다. 서너 달, 1년 말고 10년을 그렇게 했다면 떡에 대해서는 전국 톱에 들어갈 것이다. 경쟁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10년이 아니라 20년을 그렇게 나이 20부터 했다면 40살이 되면 한국의 최고 장인이 돼 있을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의 방향보다 속도가 돋보인다. 그들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속도를 더 중요시한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업을 그르친다. 대부분의 망설임은 심사숙고라는 멋진 말로 포장돼 있지만 포장을 까보면 낭비된 시간의 부스러기가 남아있을 뿐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시간이다. 그런데 생각을 깊게 한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는 사람은 결정의 결과보다 더 가치 있는 시간을 죽이는 것이다. 마치 기름값이 싼 주유소를 찾아 전국을 헤매는 사람과 같다. 나는 결정을 즉각적으로 하고 이후에 추가 결정을 통해 결정 자체를 옳은 결정으로 만드는 데 집중한다. 심지어는 틀린 결정을 내려도 그 틀린 결정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공이 완성돼 가는 것을 보기에 결정을 빨리 한다. 어떤 결정이든 한 달, 2달 미루지 않는다. 일주일, 2주일 미루지도 않는다. 하루 이틀 미루지도 않는다. 심지어 1시간, 2시간도 미루지 않는다. 거의 99% 결정이 순식간에 진행된다. 모든 결정을 즉각 처리하고 지시하고 종결한다. 전화로 오는 요청이든 이메일로 오든 10만 불짜리 문제든 수천만 불짜리 문제라도 즉각적으로 결정한다. 가장 잘못된 결정은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 틀린 결정은 없다. 결정이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배우고 결정이 옳았다면 큰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틀린 결정은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내린 옳은 결정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린 잘못된 결정들을 수정하는 과정 덕분에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즉시 결정을 내리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가라. 어차피 인생은 처음과 마지막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중요한 결정을 처리하는 법.
나는 대부분의 결정을 즉각적으로 하지만 내 인생의 어떤 너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이 방법으로 결정하면 반드시 옳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내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면 나중에 그 결정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도 후회가 없었다. 가령 결혼 배우자 결정, 처음 집을 사야 되는 일, 회사 매입 혹은 매각, 이혼, 투자 방향 결정 같은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은 평생에 영향을 준다. 나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앞두면 금식을 한다. 최소한 3일이다. 시간으로는 72시간 정도다. 이런 금식은 스스로 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비움을 통해 내적 고민의 깊이를 가늠하고 기본 욕망이 배제된 상태에서 가능한 가장 고결한 선택을 하기 위한 것이다. 단식이 가져오는 생리적 변화는 의학적인 견해가 다르니 기술하지 않겠다. 그러나 실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공복의 고통이 둔감해지는 하루 24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정신이 맑아진다. 음식에 대한 욕구가 통제된 상황에서는 사람의 인지 능력이 향상되도록 뇌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들이 그때 올라온다. 물을 제외하고 모든 음식을 끊고 3일간 견디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이어가 보기를 권한다. 첫날은 힘들지만 이틀째부터는 할만하고 3일째에는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고 평온해진다. 단식의 효과로는 마음이 안정되고 기억력이 향상되며 의지력이 강화된다. 허영심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긴다. 때때로 상쾌한 기분이 온몸을 감싸며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시각이 생긴다. 신체적인 효과로는 눈이 맑아지고 쾌변, 숙면을 취하게 된다. 단식을 하는 동안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기를 바란다. 현재 고민하는 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결정에 집중할 수 있게 부가적인 관련 요소들을 버린다. 그리고 문제에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 놓는다. 각각의 옵션에 따른 장단점을 적어보고 이들 역시 문장으로 정리해 놓는다. 그 중에 내 삶의 가치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긴다. 그 순서와 마음속의 결정이 다르면 다른 이유를 고민해본다. 이 과정 모두에서 음식을 완전히 배제한다. 이렇게 3일 단식을 하면서 고심하고 내린 결정은 함부로 내린 결정보다 질적으로 완성도가 높다. 물론 이것이 나에게 매번 옳은 결정을 가져올 수는 없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고 내린 결정이라면 당연히 후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3일 금식의 가치가 충분히 있으니 꼭 기억하기 바란다. 물론 몸에도 나쁠 것이 없다. 단식은 어려울 때 자신에게, 자신을 위한 스스로 스승이 되는 방법이다. 내 안의 스승을 만나기를 바란다. 나는 여러 번 실패하면서 지금도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음날 일어나 걸었다는 것이다. 달리 할 일이 없어서 시작한 것이었으니 지금 생각하면 가장 최선의 행동을 한 것이다. 실패했다고 집안에 처박혀 있지도 않았고 술을 배우지도 않았다. 그냥 밖으로 나가 걸어 다녔다. 신의 한 수다. 이후에도 실패가 반복되면 한 가지 노하우가 더 늘어났다. 그것은 음식을 먹는 방식에 관한 것인데 나는 사업을 하다가 다시 망해도 2가지만 잘하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실패한 제자들을 보면 반드시 이 2가지를 가르친다. 이 2가지는 운동과 정갈한 식사다. 내가 제안하는 운동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냥 아침마다 1시간씩 걷기만 하면 된다. 걸으면서 괜히 영상 같은 것을 보지 말고 가능하면 음악도 듣지 말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염없이 걸어라. 무슨 생각을 하려 하지 말고 그냥 걷다 보면 머리가 비워지고 그 머리 안에 공간이 많이 생기면
저절로 새 생각이 들어온다. 오히려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보고 있으면 생각의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전화기를 놓고 나가 더 좋다. 대신 작은 메모지에 몽당 연필 하나는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다. 어느 순간 갑자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잊기 전에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걷는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뜻한다. 현생 인류의 시작으로 현대인의 직계 조상 중 하나로 분류되는 호모 에렉투스는 똑바로 선 사람이라는 뜻이다. 즉, 현생 인류의 시작이 걷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다. 걷는다는 것은 숨쉬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발견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행위다. 또한 신체적으로도 말초 조직의 순환 혈류량이 증가하고 근육과 지방세포에 인슐린 작용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당뇨, 치매, 폐질환, 체중 감량, 뼈, 소화기관 등 갖가지 질병에서 개선을 얻을 수 있고 몸의 저항력도 키울 수가 있다. 그 외에도 걷는 행위 자체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이점이 있다. 걷기의 이점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심혈관 건강이 개선된다. 걷기는 심박수를 높이고 혈압을 낮춰서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근력이 증가한다. 걷기는 다리와 코어를 포함한 하체 힘을 키운다. 또한 사고가 가장 적은 안전한 운동이다. 칼로리를 태우고 체중을 줄여준다. 특히 규칙적으로 적당한 강도에서 강한 강도로 걸을 경우 더욱 그렇다. 걷기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며 행복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규칙적인 걷기는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전반적인 활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걷기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뇌의 기능을 개선시켜 창의성을 높여준다. 정기적으로 걷는 것은 당뇨병, 심장질환, 그리고 만성질환 발병 위험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또 걷기는 친구와 함께 걷든 걷기 그룹에 가입하든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한 운동이라 사회성이 좋아진다. 운동 중에 이처럼 안전이 보장되고 비용이 적게 들면서 좋은 운동이 없다. 실패하면 마음이 작아지는데 작아진 마음은 몸으로 키우는 것이다.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은 저절로 커진다. 그래서 어떤 실패를 해도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다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은 또 다른 기회를 얻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기회만 가지면 다시 성공할까? 아니다. 그 기회를 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두 번째 비결은 정갈한 식사이다. 나 김승호는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재능을 하나 갖고 있다. 이 재능을 가진 사람은 구설수에 잘 휘말리지 않고 주변의 친구들이 고르며 좋은 운이 계속 모여들고 삶이 온화해지며 평화롭다. 그 재능이란 배가 부르기 전에 음식을 중단하는 것이다. 나는 배가 부르도록 음식을 취하는 일이 1년에 서너 차례도 안 된다. 양가 부모님이 해주시는 음식을 먹을 때 외에는 배가 부르기 직전에 숟가락을 놓는다. 음식의 양, 음식을 먹는 시간, 음식의 질은 그 사람의 운과 운명을 결정한다. 어느 관상 철학자의 말에 따르면 한 인생에 먹어야 될 음식의 양은 정해져 태어난다고 한다. 그러니 음식을 많이 먹으면 온갖 병으로 일찍 죽는 것이고 음식을 나눠서 조금씩 먹으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한다. 음식을 먹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사람은 과식, 폭식에 노출된다. 인간이 받는 유혹 중에 음식만큼 매일 결심을 바꾸게 하는 것이 없다. 다이어트를 해보면 인간이 얼마나 음식에 나약한지를 매 끼니마다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일정하게 식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과식이나 폭식을 하고
이런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 또한 대부분 같은 사람들이라서 건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거칠고 불규칙한 사람들과 함께하게 된다. 그러니 좋은 일이 생길 수 없다. 너무 거친 음식은 나를 해치고 너무 기름진 음식은 다른 생명체를 해친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인연으로 연결돼 있다. 우주의 삼라만상은 결국은 하나이다. 음식이란 다른 생명에서 오는 것인데 이를 너무 함부로 하면 세상의 운명은 결국 나를 함부로 하게 돼 있다. 정갈하고 단정한 음식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적당히 조절하고 남기지 않게 준비하고 남은 음식을 내 배에 버리지 않는 것이 음식을 바르게 대하는 태도이다. 그런 습관을 가지면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과 환경이 곧 올바르게 된다. 결국 좋은 운이 붙기에 가장 이상적인 상황 속에 살고 있다. 좋은 아이디어와 생산적인 모임, 현명한 친구들이 모이고 불필요한 인연들이 사라진다. 당연히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앞으로 망하면 운동과 정갈한 음식, 이 두 가지만 다시 돌아보자. 진짜 부자가 되는 능력. 많이 버는 것으로 자산이 모이지 않는다. 돈을 모으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돈을 모으는 능력의 핵심은 관리 능력이다. 벌어놓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돈이 흩어지지 않고 쌓이게 된다. 재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잔돈들이 빠져나가고 회계 세금 관리를 소홀히 하면 큰 돈들이 몰려나가고 재정 관리를 못하면 분명히 벌기는 버는 것 같은데 통장에 돈이 보이지 않는 희한한 일이 발생한다. 영수증 관리, 암호 관리, 열쇠 관리 같은 사소한 일부터 금융 상식, 회계 공부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잘하는 능력을 모으는 능력이라고 표현한다.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모으는 능력이 뭉쳐놓은 돈을 지키는 능력이다. 지키기가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다. 사람들은 지키기 위한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 일이 쉬운 일이라고 짐작한다. 그러나 자산가들은 지키는 것이 더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재산 증식보다 지키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인다. 이 능력은 버는 능력이나 모으는 능력과는 전혀 별개의 능력이다. 경영자들은 성향상 수비보다 공격이 능하다. 상대적으로 버는 것을 잘하는데 지키는 것은 약하다. 그래서 순식간에 번 것을 잃기도 한다. 유지를 잘하면 일단 지금부터는 다시 가난해지는 일은 없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능력은 돈을 쓰는 능력이다. 돈은 써야 들어온다. 대신 그럴 만한 일에 써야 들어온다. 돈을 너무 안 쓰면 가둬놓은 연못처럼 썩기 마련이다. 흘려보내야 새로 들어온다. 물을 가두고 물을 계속 모으면 결국 연못이 넘치고 뚝이 무너져 버린다. 사업가는 이 네 가지 능력이 각기 다른 능력이고 각기 다른 공부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고생이 허망하게 사라질 수가 있다. 우리는 한때 부자가 되고 싶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평생 부자로 살다가 후손들까지 부자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부자 1세대 시조이다. 시조라면 이 네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 경험상 사업가는 충고를 들어야 할 때보다 충고를 무시해야 될 때가 더 많다. 모두 충고라는 명분이 있지만 사실은 참견, 비난, 의견, 잘난 척, 무시도 충고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 그래서 사업가들은 고집이 있어야 한다. 이 고집은 자기의 명확한 가치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지키겠다는 의지다. 이런 기준을 두고 고집이 세다라며 나쁘게 부른다. 그러나 사업가는 고집이 세서 성공한 사람은 있어도
충고를 받을 때마다 의견을 바꾸면서 회사를 키운 사람은 없다. 그래서 귀가 얇은 사람은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음식점 하나를 해도 고집이 있어야 한다. 자신이 맛이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밀고 나가야 한다. 가족이나 친구를 불러서 맛이 어떤지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그런 충고들은 듣기 좋은 소리이거나 주관적인 관점이다. 누구는 짜다, 누구는 달다. 이런 소리에 매번 맛을 바꾸는 일은 가장 빨리 망하는 길이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 소비자의 전반적 평가로 개선해야 한다. 사업은 편견을 구하거나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업가의 고집은 선이다. 그런데 사업가의 고집이 장점으로 나타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일단 분야에 대한 확고한 주관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의 전문가가 아닌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교차 확인하는 버릇도 있어야 한다. 남의 비난이나 평가의 감정이 상하지 않아야 가능하다. 그러니 고집을 부리기 위해 화를 내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 화를 내는 고집은 주변 사람들의 창의성을 말살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우월감이 아닌 이성적 판단에 기준해야 한다. 철저하게 현실에 기반을 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그 일을 이루겠다는 생산적 고집이어야 한다. 만약 판단이 틀렸다면 사과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도 고집을 피울 수가 있다. 사업적 고집과 개인적 고집은 구분해야 한다. 친구들이 모두 한식당에 가자는데 혼자 중식을 먹겠다고 버티는 것은 고집이 아니라 배려나 사회생활을 모르는 것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무시해도 좋다. 예를 들어 그 친구가 나의 가치나 신념에 반하는 경우다. 개인적 가치나 신념과 상충하는 경우 충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좋다. 또한 특정 상황과 관련이 없는 충고도 도움이 되지 않거나 실용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 이 경우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내린 충고라도 무시하고 자신에게 맞는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충고에 대해서 독립적인 사고를 가지려면 자기 주관과 고집이 있어야 한다. 이런 고집이 남과 다른 나의 모습을 비로소 구현해낸다. 사업은 남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다. 사업은 보편적인 결정이 아닌 특이 결정이 많이 있다. 그러니 남들의 충고를 귀담아 들으면 그런 특성이 나올 수가 없다. 결국 평균적인 결정만 하게 된다. 칭찬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항상 이 칭찬이 진심인지 아닌지 주의해야 한다. 어떤 칭찬은 당신을 조종하거나 통제하기 위해서 진실하지 않은 칭찬을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칭찬이 당신을 특정 방식으로 계속 행동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한다. 물론 반대로 당신이 남들에게 사용할 수도 있다. 즉, 칭찬하는 사람과 주는 사람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역학을 인식해야 한다. 칭찬은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력을 얻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감사하되 그것을 궁극적인 진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칭찬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비난에 대해서도 동일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비난에 익숙하지 않다. 특히 공개적인 비난을 받는 일은 구석에 가둬놓고 때리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비난 중에도 건설적인 비난이 있다. 건설적인 비난은 당신의 발전을 돕기 위한 의도로 제공된다. 이 경우 개인적으로 나쁜 감정이 없다. 물론 나쁜 감정이 없다고 모두 건설적인 비난은 아니다. 정보가 모자라거나 오해나 질투로 인한 비난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난은 그냥 무시해도 된다. 대부분의 건설적인 비난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개선이 필요한 요구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나를 위한 비난이라 생각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스타에 올린 글을 보고 오타나 문법적인 오류가 있다고 말해주는 것은 건설적인 비난이다. 그러나 작가라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냐며 돈은 있어도 머리는 없냐는 비난은 그냥 무시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자만과 무례함을 안타까워하면 그만이다. 파괴적인 비판은 당신을 해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로 나타난다. 심지어 그런 비난은 개선해야 될 부분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기에 감정적 비난으로 이어진다. 이런 행위로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주 목적인 비난이다. 비난 역시 칭찬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력을 얻는 데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것이 최종 목적인 비난도 상당하다. 비난을 들으면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은 자신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비난한 당사자의 권위나 그 숫자의 위압을 느끼지 않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비난에 자기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응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머이다. 비난의 내용은 무시하되 그 내용을 유머러스하게 응대하면 비난이 무색하게 되며 당신은 너그러운 사람이 된다. 처칠과 정치적인 의견을 달리하던 한 여성 정치인이 독설적인 비난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내 남편이라면 난 커피에 독을 타서 당신에게 줬을 거예요. 처칠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내가 당신 남편이었다면 난 그 커피를 마셨을 것이오. 두 번째로 좋은 대처 방안은 무시다. 비이성적인 비난이나 악플을 대하는 유시민 작가의 대처법은 매우 유용하다. 악플은 그 대상이 된 사람의 잘못이 아니며 그 사람이 해결해야 될 문제도 아닙니다. 악플을 쓴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남루하며 황폐한지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에요. 남의 문제를 가지고 왜 내가 고민합니까?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싸우지 마십시오. 달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눈길을 주지도 마십시오. 악플 때문에 화를 내거나 속상해하거나 우울해하는 것은 악플러가 쏜 화살을 주워서 자기 심장에 스스로 꽂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 역시 가끔 터무니없는 소리나 악평에 가까운 비난이 오면 유시민 작가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무방비 상태로 악플에 노출되면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이성적이고 파괴적인 비난에는 아예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 단지 이 비난이 건설적인 비난인지 파괴적인 비난인지 판단하는 몫만 내가 가지고 있다. 사업체가 커지고 회사가 유명해질수록 이런 비난들은 많아지기 마련이다. 때때로 삶에서는 사탕보다 매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 비난을 언제나 부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이지 말라. 비난을 통해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있다. 건설적인 비난은 엄격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화를 내거나 방어적이지 말고 제기된 요점을 직접 대면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나는 나이가 들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서 주위에 나를 혼내고 야단칠 선생님이 없다는 것이 가장 놀랍고 슬프다. 이제 그런 선생은 비난을 통해서만 만날 수가 있다. 결국 칭찬과 비난은 한 몸이다. 성질은 전혀 다르나 우리를 다루는 모습은 똑같다. 칭찬도 비난도 결국 당신의 존재성의 발현이다.
두 가지 모두 피드백의 한 형태로 봐야 한다. 이런 상황을 학습의 기회로 사용하면 잘한 부분과 개선해야 될 부분을 식별할 수가 있다. 두 가지 모두 우리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도 우쭐하고 교만해지지 말고 비난받아도 슬퍼하고 자책감을 갖지 말아야 한다. 칭찬은 설탕이고 비난은 소금이다. 설탕이 먹기는 달콤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해가 된다. 소금 역시 많이 먹기는 곤욕스럽지만 없으면 안 된다. 즉, 설탕을 잘 다루려면 비난도 잘 다뤄야 한다. 그래야 단짠의 조화가 어울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작은 성공에 지나치게 아첨하는 사람들에게 빠져들지 말고 이유 없는 비난에 상처받지도 말라. 원래 칭찬과 비난이 종이 한 장 차이거나 동전의 양면과 같다. 가장 많은 칭찬을 하던 사람이 가장 많은 비난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가장 많이 비난하던 사람이 나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기도 한다. 특히 온라인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난다. 궁극적으로 당신만이 당신의 인생을 조종할 수가 있다. 칭찬이나 비난은 당신 삶의 도구로 사용할 뿐 칭찬이 목적이 되거나 비난이 당신의 모습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지나친 칭찬과 불필요한 비난을 막는 해결책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스스로 당신이 돼가는 것이다. 칭찬과 비난을 통해 실행 가능한 것을 취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시하라. 당신 차는 당신이 운전한다. 운전대를 좌우로 당기는 손을 모두 물리치고 스스로 나아가라.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이 네 가지 가치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서 적용해야 한다. 이 네 가지를 잘하면 비용 절감, 업무 효율, 사고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온다. 나는 특별한 업무가 없는 곳에도 몇 가지 테크닉을 넣어놨다. 농장 2층 숙소 서랍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표기해놨다. 새로운 방문자가 물 때마다 모든 서랍을 열어보며 수건이나 그릇을 찾을 필요가 없다. 헛간 한쪽에는 열쇠 박스가 있다. 열쇠 박스에는 농장에서 쓰는 모든 차의 열쇠마다 이름표가 달려있고 놓은 위치도 표기되어 있다. 어떤 키가 없어지면 바로 알 수 있고 누군가 차를 쓰고 나면 정해진 곳에 가져다 놓도록 해서 다른 근무자들이 키를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다. 이런 사소한 일이 돼 있지 않으면 매번 자질구레한 일들로 연락을 하거나 잃어버려서 다시 사야 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경영이다. 첫째, 정리는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것을 잘 버리는 능력이다. 잘 버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언젠가 다시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이다. 정리를 통해 버리기, 같은 것끼리 모으기만으로도 많은 추가 경비를 절약할 수가 있다. 둘째, 정돈이다. 정돈이란 정해진 위치에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정보가 정해진 양만큼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것만으로도 직원들의 능률을 오르게 할 수가 있다.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생 우리가 무엇을 찾는 데 쓰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하지 못한다. 셋째, 청소다. 청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청소는 환경 문제라기보다 철학 문제다. 나는 경쟁사에 방문하거나 주식 투자, 그리고 식당에 다닐 때마다 화장실을 열어본다. 화장실 청소가 잘 돼 있는 곳은 위생적인 관리를 넘어 정리정돈이 이미
잘 되고 있는 뜻이기에 높은 신용 점수를 부여한다. 정리정돈이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청소가 의미가 없다. 모든 청소는 공간 사용 가치를 높이고 보다 건강한 삶을 보장한다. 넷째, 청결은 청소가 습관화된 상태를 말한다. 이 상태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 언제 봐도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언제나 깨끗한 관리가 생활화돼야 한다. 이것을 사장 본인부터 습관화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회사 안에 들어와 있다면 분실, 파손, 악성 재고 같은 문제가 해결되면서 비용이 절감되고 무엇을 찾고 전달하고 재구매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늘어난다. 또한 위생 문제나 안전사고도 줄고 도난사고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우리는 평소 다양한 종류의 공포에 노출돼 있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죽음, 혹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 자연재해나 전쟁에 대한 두려움 등이다. 이 중 대부분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이라서 두려움에 쌓여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포 자체보다 공포를 대하는 태도가 공포의 실질적인 위험보다 더 클 때가 많이 있다. 따라서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공포 자체를 관찰하고 경험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공포를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직시하는 용기를 가지면 오히려 삶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 부족한 것보다 가진 것에 집중하면 두려움과 공포도 줄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큰 힘이 된다. 또한 실패를 하나의 성장 과정과 학습 기회로 보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실패를 줄이고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가 있다. 성공한 사업가들의 8가지 공통점. 1. 비난이나 칭찬에 의연하다. 비난을 받는다고 의기소침하지 않으며 칭찬을 받는다고 흥분하지도 않는다. 언젠가 비난은 사라지고 열성 지지자는 한순간에 가장 반대편 앞에 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2. 열심히 하기보다는 영리하게 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오지 못하며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즐기는 사람조차 영리하게 일하는 사람을 이길 방법은 없다. 3. 작은 일에는 세세한 관심을 갖지만 큰 사고에는 무심하다. 사실 큰 사고에 무심한 것은 무심한 척 하는 것이다. 이것은 뿌리가 흔들리면 줄기와 가지는 기절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큰 사고에 무심한 듯 냉정함을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해결하고 작은 일은 그 작은 일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세히 관심을 기울인다. 4. 미워해도 좋아한다. 이 말은 리더가 대부분 사람이어야 이해할 수가 있다. 성공한 사업가는 미워하면서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싫어해도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 남에게 알리지 않는다. 5.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척하지 않는다. 장사와 사업은 차이가 있다. 장사란 본인이 모든 업무를 제일 잘 알아서 각 직원들에게 가르쳐주는 경우다. 그러나 직원들이 사장보다 각각의 업무를 더 잘할 때가 되면 진짜 사업이 시작된다. 그 업무를 모른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그 일을 잘할 사람을 독려해서 각각 회사 내 전문가로 만들어낸다. 6. 작은 돈은 아끼고 큰 돈은 아낌없이 쓴다. 대부분의 작은 돈들은 관성에 의해 사용되는 것들이라 절약이 가능하지만 큰 돈의 지출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7. 휴일을 즐긴다. 걱정 없이 즐긴다. 밤낮으로 회사에서 일에 몰두하는 업무로는 작은 사업은 성공시켜도 큰 사업은 만들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인생은 미래의 보상을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에 휴일을 즐기고 쉴 줄 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더욱 큰 성공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다. 8. 경쟁자를 죽이려 하지 않는다. 경쟁자는 다른 한편으로는 동업자다. 경쟁자를 죽이면 다른 경쟁자가 나오기에 경쟁자보다 잘하려고 할 뿐 죽이고 가려는 마음을 버린다. 물론 이런 공통점이 완벽히 모두에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 쓰러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많은 사람,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저자 김승호 회장의 경영 철학이 집대성돼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장학 개론입니다. 저자는 김승호, 출판사는 스노우 폭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승호, 한인기업 최초 글로벌 외식그룹인 스노우 그룹의 회장이다. 한국과 전 세계를 오가며 강연과 수업을 통해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저서로는 김밥 파는 CEO, 생각의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돈의 속성 등이 있다.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의 큰 실수 중 하나가 사장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다. 지시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오해 없는 말이나 문장으로 간결하게 해야 한다. 간단한 지시라도 모호한 단어나 문장을 사용하면 해석의 여지가 남게 된다. 그래서 지시는 재확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확한 단어와 문장으로 해야 한다. 똑같은 지시를 내려도 지시받은 직원의 업무 이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성과나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하관계의 특성상 상사에게 재확인하고 묻는 것을 자신이 부족하다고 드러내는 것 같아서 망설이게 된다. 게다가 사장의 권위가 매우 중요하거나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강조되는 회사의 경우 사장의 지시가 명확해질 때까지 직원이 질문하는 일이 더더욱 어렵다. 따라서 상사도 제대로 지시해야 될 책임이 있다. 간결하고 명확한 지시는 업무에 많은 오차를 줄이고 일의 속도를 높여준다. 지시는 절대로 추상적이면 안 된다. 잘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복잡한 업무 지시일수록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하급자가 아니라 상급자들이 배워야 될 문제이다. 복잡한 일이라도 해당 업무를 명확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지시하는 사람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명확하지 않은 지시를 내리면서 그 의도를 알아서 이해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과 같다. 일은 언제나 데드라인을 정해줘야 한다. 데드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업무 완성도는 차이가 크다. 본인이 데드라인을 주지 않는다면 일의 마감도 기대하면 안 된다. 그러니 사장은 본인이 애매하게 말하는 버릇이 있는지 확인하고 말의 방식을 고쳐야 한다. 알아서 해봐요 라든가 고민해보고 의견을 줘봐요.
이와 같은 말은 지시가 아니다. 김대리, 그 어제 그거 있잖아. 내가 말한 대로 했어? 이런 말은 성실하고 똑똑한 김대리도 오만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든다. 김대리, 부산 사무실에 오늘까지 경비 사용 내역 보내달라고 어제 말했는데 아직 안 왔어? 이렇게 말해야 한다. 자신이 말하는 방식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말을 정황하게 하거나 논점이 왔다 갔다 하거나 말하는 의도나 지시사항을 전혀 파악할 수 없게 말하는 방식을 가진 사장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문제는 자신이 그렇게 말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 직원들을 센스가 없거나 공부가 모자란 것으로 판단한다. 직원 한두 명이 그렇다면 그것은 그들의 책임일 수 있지만 직원 대부분이 그렇다면 그것은 사장의 책임이다. 열심히 일한다고 시험에서 합격하거나 학교에서 우등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머리 좋은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나 사회에서 남들보다 앞서고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이 방법은 1등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분명히 우등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경쟁자 중에 거의 90% 이상은 포기한다. 체육관에 등록하고 대부분은 오지 않는다. 그렇게 오는 사람 대부분은 운동이 아니라 운동을 했다는 위안을 받기 위해 온다. 그러니까 정말 운동하겠다고 덤비고 포기만 하지 않아도 몇백 명 중에 몇 명 안에 들어갈 정도로 우수한 체육인이 될 수가 있다. SNS 마케팅을 배우거나 부동산에 관해서 공부해도 끝까지 파고들면 아무리 둔한 사람도 상위 10% 안에 들 수가 있다. 시장은 어차피 상위 10%가 거의 모두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 10% 안에만 들어도 대성공이다. 책을 하나 쓰고 싶다면 포기하지 않고 쓰면 된다. 200자 원고집 1000매를 쓰는데 하루에 3장만 꾸준히 쓰면 1년이면 원고가 완성된다. 신인 작가로 데뷔하려는 사람들은 글이 나빠서 출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원고 쓰기를 포기해서 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끈기와 기계가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 된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는 모든 것을 이겨낸다. 끈기는 성공을 잡기 위한 위대한 무기다. 끈기를 대신할 만한 것은 거의 없다. 똑똑한 사람이 모두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천재라고 모두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똑똑하고 천재적이고 재능도 많고 돈 많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도 낙오자들이 수두룩하다. 모두 끈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업에서 가장 큰 힘이다. 경쟁자 이기기가 이렇게 쉽다. 내가 힘들면 상대도 힘들다. 현재 성공한 경쟁자는 결국 버티고 버텨낸 사람들이고 지금도 버티고 힘들어도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다. 경쟁자들은 내가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내가 떡집을 하고 있다면 세상의 모든 떡집을 찾아다니고 맛보고 분석하고 만들어 본다. 서너 달, 1년 말고 10년을 그렇게 했다면 떡에 대해서는 전국 톱에 들어갈 것이다. 경쟁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10년이 아니라 20년을 그렇게 나이 20부터 했다면 40살이 되면 한국의 최고 장인이 돼 있을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의 방향보다 속도가 돋보인다. 그들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속도를 더 중요시한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업을 그르친다. 대부분의 망설임은 심사숙고라는 멋진 말로 포장돼 있지만 포장을 까보면 낭비된 시간의 부스러기가 남아있을 뿐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시간이다. 그런데 생각을 깊게 한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는 사람은 결정의 결과보다 더 가치 있는 시간을 죽이는 것이다. 마치 기름값이 싼 주유소를 찾아 전국을 헤매는 사람과 같다. 나는 결정을 즉각적으로 하고 이후에 추가 결정을 통해 결정 자체를 옳은 결정으로 만드는 데 집중한다. 심지어는 틀린 결정을 내려도 그 틀린 결정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공이 완성돼 가는 것을 보기에 결정을 빨리 한다. 어떤 결정이든 한 달, 두 달 미루지 않는다. 일주일, 이주일 미루지도 않는다. 하루 이틀 미루지도 않는다. 심지어 1시간, 2시간도 미루지 않는다. 거의 99% 결정이 순식간에 진행된다. 모든 결정을 즉각 처리하고 지시하고 종결한다. 전화로 오는 요청이든 이메일로 오든 10만 불짜리 문제든 수천만 불짜리 문제라도 즉각적으로 결정한다. 가장 잘못된 결정은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 틀린 결정은 없다. 결정이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배우고 결정이 옳았다면 큰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틀린 결정은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내린 옳은 결정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린 잘못된 결정들을 수정하는 과정 덕분에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즉시 결정을 내리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가라. 어차피 인생은 처음과 마지막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중요한 결정을 처리하는 법. 나는 대부분의 결정을 즉각적으로 하지만 내 인생에 어떤 너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이 방법으로 결정하면 반드시 옳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내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면 나중에 그 결정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도 후회가 없었다. 가령 결혼 배우자 결정, 처음 집을 사야 되는 일, 회사 매입 혹은 매각, 이혼, 투자 방향 결정 같은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은 평생에 영향을 준다. 나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앞두면 금식을 한다. 최소한 3일이다. 시간으로는 72시간 정도다. 이런 금식은 스스로 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비움을 통해 내적 고민의 깊이를 가늠하고 기본 욕망이 배제된 상태에서 가능한 가장 고결한 선택을 하기 위한 것이다. 단식이 가져오는 생리적 변화는 의학적인 견해가 다르니 기술하지 않겠다. 그러나 실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공복의 고통이 둔감해지는 하루 24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정신이 맑아진다. 음식에 대한 욕구가 통제된 상황에서는 사람의 인지 능력이 향상되도록 뇌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들이 그때 올라온다. 물을 제외하고 모든 음식을 끊고 3일간 견디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이어가 보기를 권한다. 첫날은 힘들지만 이틀째부터는 할만하고 3일째에는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고 평온해진다. 단식의 효과로는 마음이 안정되고 기억력이 향상되며 의지력이 강화된다. 허영심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긴다. 때때로 상쾌한 기분이 온몸을 감싸며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시각이 생긴다. 신체적인 효과로는 눈이 맑아지고 쾌변, 숙면을 취하게 된다. 단식을 하는 동안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기를 바란다. 현재 고민하는 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결정에 집중할 수 있게 부가적인 관련 요소들을 버린다. 그리고 문제에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 놓는다. 각각의 옵션에 따른 장단점을 적어보고 이들 역시 문장으로 정리해 놓는다. 그 중에 내 삶의 가치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긴다. 그 순서와 마음속의 결정이 다르면 다른 이유를 고민해본다. 이 과정 모두에서 음식을 완전히 배제한다. 이렇게 3일 단식을 하면서 고심하고 내린 결정은 함부로 내린 결정보다
질적으로 완성도가 높다. 물론 이것이 나에게 매번 옳은 결정을 가져올 수는 없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고 내린 결정이라면 당연히 후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3일 금식의 가치가 충분히 있으니 꼭 기억하기 바란다. 물론 몸에도 나쁠 것이 없다. 단식은 어려울 때 자신에게, 자신을 위한 스스로 스승이 되는 방법이다. 내 안의 스승을 만나기를 바란다. 나는 여러 번 실패하면서 지금도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음날 일어나 걸었다는 것이다. 달리 할 일이 없어서 시작한 것이었으니 지금 생각하면 가장 최선의 행동을 한 것이다. 실패했다고 집안에 처박혀 있지도 않았고 술을 배우지도 않았다. 그냥 밖으로 나가 걸어 다녔다. 신의 한 수다. 이후에도 실패가 반복되면 한 가지 노하우가 더 늘어났다. 그것은 음식을 먹는 방식에 관한 것인데 나는 사업을 하다가 다시 망해도 2가지만 잘하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실패한 제자들을 보면 반드시 이 2가지를 가르친다. 이 2가지는 운동과 정갈한 식사다. 내가 제안하는 운동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냥 아침마다 1시간씩 걷기만 하면 된다. 걸으면서 괜히 영상 같은 것을 보지 말고 가능하면 음악도 듣지 말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염없이 걸어라. 무슨 생각을 하려 하지 말고 그냥 걷다 보면 머리가 비워지고 그 머리 안에 공간이 많이 생기면 저절로 새 생각이 들어온다. 오히려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보고 있으면 생각의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전화기를 놓고 나가 더 좋다. 대신 작은 메모지에 몽당 연필 하나는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다. 어느 순간 갑자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잊기 전에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걷는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뜻한다. 현생 인류의 시작으로 현대인의 직계 조상 중 하나로 분류되는 호모 에렉투스는 똑바로 선 사람이라는 뜻이다. 즉, 현생 인류의 시작이 걷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다. 걷는다는 것은 숨쉬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발견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행위다. 또한 신체적으로도 말초 조직의 순환 혈류량이 증가하고 근육과 지방세포에 인슐린 작용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당뇨, 치매, 폐질환, 체중 감량, 뼈, 소화기관 등 갖가지 질병에서 개선을 얻을 수 있고 몸의 저항력도 키울 수가 있다. 그 외에도 걷는 행위 자체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이점이 있다. 걷기의 이점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심혈관 건강이 개선된다. 걷기는 심박수를 높이고 혈압을 낮춰서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근력이 증가한다. 걷기는 다리와 코어를 포함한 하체 힘을 키운다. 또한 사고가 가장 적은 안전한 운동이다. 칼로리를 태우고 체중을 줄여준다. 특히 규칙적으로 적당한 강도에서 강한 강도로 걸을 경우 더욱 그렇다. 걷기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며 행복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규칙적인 걷기는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전반적인 활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걷기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뇌의 기능을 개선시켜 창의성을 높여준다. 정기적으로 걷는 것은 당뇨병, 심장질환, 그리고 만성질환 발병 위험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또 걷기는 친구와 함께 걷든 걷기 그룹에 가입하든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한 운동이라 사회성이 좋아진다. 운동 중에 이처럼 안전이 보장되고 비용이 적게 들면서 좋은 운동이 없다. 실패하면 마음이 작아지는데 작아진 마음은 몸으로 키우는 것이다.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은 저절로 커진다.
그래서 어떤 실패를 해도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다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은 또 다른 기회를 얻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기회만 가지면 다시 성공할까? 아니다. 그 기회를 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두 번째 비결은 정갈한 식사이다. 나 김승호는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재능을 하나 갖고 있다. 이 재능을 가진 사람은 구설수에 잘 휘말리지 않고 주변의 친구들이 고르며 좋은 운이 계속 모여들고 삶이 온화해지며 평화롭다. 그 재능이란 배가 부르기 전에 음식을 중단하는 것이다. 나는 배가 부르도록 음식을 취하는 일이 1년에 서너 차례도 안 된다. 양가 부모님이 해주시는 음식을 먹을 때 외에는 배가 부르기 직전에 숟가락을 놓는다. 음식의 양, 음식을 먹는 시간, 음식의 질은 그 사람의 운과 운명을 결정한다. 어느 관상 철학자의 말에 따르면 한 인생에 먹어야 될 음식의 양은 정해져 태어난다고 한다. 그러니 음식을 많이 먹으면 온갖 병으로 일찍 죽는 것이고 음식을 나눠서 조금씩 먹으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한다. 음식을 먹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사람은 과식, 폭식에 노출된다. 인간이 받는 유혹 중에 음식만큼 매일 결심을 바꾸게 하는 것이 없다. 다이어트를 해보면 인간이 얼마나 음식에 나약한지를 매 끼니마다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일정하게 식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과식이나 폭식을 하고 이런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 또한 대부분 같은 사람들이라서 건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거칠고 불규칙한 사람들과 함께하게 된다. 그러니 좋은 일이 생길 수 없다. 너무 거친 음식은 나를 해치고 너무 기름진 음식은 다른 생명체를 해친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인연으로 연결돼 있다. 우주의 삼라만상은 결국은 하나이다. 음식이란 다른 생명에서 오는 것인데 이를 너무 함부로 하면 세상의 운명은 결국 나를 함부로 하게 돼 있다. 정갈하고 단정한 음식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적당히 조절하고 남기지 않게 준비하고 남은 음식을 내 배에 버리지 않는 것이 음식을 바르게 대해야 하는 태도이다. 그런 습관을 가지면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과 환경이 곧 올바르게 된다. 결국 좋은 운이 붙기에 가장 이상적인 상황 속에 살고 있다. 좋은 아이디어와 생산적인 모임, 현명한 친구들이 모이고 불필요한 인연들이 사라진다. 당연히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앞으로 망하면 운동과 정갈한 음식, 이 두 가지만 다시 돌아보자. 진짜 부자가 되는 능력. 많이 버는 것으로 자산이 모이지 않는다. 돈을 모으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돈을 모으는 능력의 핵심은 관리 능력이다. 벌어놓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돈이 흩어지지 않고 쌓이게 된다. 재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잔돈들이 빠져나가고 회계 세금 관리를 소홀히 하면 큰 돈들이 몰려나가고 재정 관리를 못하면 분명히 벌기는 버는 것 같은데 통장에 돈이 보이지 않는 희한한 일이 발생한다. 영수증 관리, 암호 관리, 열쇠 관리 같은 사소한 일부터 금융 상식, 회계 공부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잘하는 능력을 모으는 능력이라고 표현한다.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모으는 능력이 뭉쳐놓은 돈을 지키는 능력이다. 지키기가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다. 사람들은 지키기 위한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 일이 쉬운 일이라고 짐작한다. 그러나 자산가들은 지키는 것이 더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재산 증식보다 지키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인다. 이 능력은 버는 능력이나 모으는 능력과는 전혀 별개의 능력이다. 경영자들은 성향상 수비보다 공격이 능하다.
상대적으로 버는 것을 잘하는데 지키는 것은 약하다. 그래서 순식간에 번 것을 잃기도 한다. 유지를 잘하면 일단 지금부터는 다시 가난해지는 일은 없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능력은 돈을 쓰는 능력이다. 돈은 써야 들어온다. 대신 그럴 만한 일에 써야 들어온다. 돈을 너무 안 쓰면 가둬놓은 연못처럼 썩기 마련이다. 흘려보내야 새로 들어온다. 물을 가두고 물을 계속 모으면 결국 연못이 넘치고 뚝이 무너져 버린다. 사업가는 이 네 가지 능력이 각기 다른 능력이고 각기 다른 공부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고생이 허망하게 사라질 수가 있다. 우리는 한때 부자가 되고 싶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평생 부자로 살다가 후손들까지 부자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부자 1세대 시조이다. 시조라면 이 네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 경험상 사업가는 충고를 들어야 할 때보다 충고를 무시해야 될 때가 더 많다. 모두 충고라는 명분이 있지만 사실은 참견, 비난, 의견, 잘난 척, 무시도 충고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 그래서 사업가들은 고집이 있어야 한다. 이 고집은 자기의 명확한 가치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지키겠다는 의지다. 이런 기준을 두고 고집이 세다라며 나쁘게 부른다. 그러나 사업가는 고집이 세서 성공한 사람은 있어도 충고를 받을 때마다 의견을 바꾸면서 회사를 키운 사람은 없다. 그래서 기가 얇은 사람은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음식점 하나를 해도 고집이 있어야 한다. 자신이 맛이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밀고 나가야 한다. 가족이나 친구를 불러서 맛이 어떤지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그런 충고들은 듣기 좋은 소리이거나 주관적인 관점이다. 누구는 짜다, 누구는 달다. 이런 소리에 매번 맛을 바꾸는 일은 가장 빨리 망하는 길이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 소비자의 전반적 평가로 개선해야 한다. 사업은 편견을 구하거나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업가의 고집은 선이다. 그런데 사업가의 고집이 장점으로 나타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일단 분야에 대한 확고한 주관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의 전문가가 아닌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교차 확인하는 버릇도 있어야 한다. 남의 비난이나 평가의 감정이 상하지 않아야 가능하다. 그러니 고집을 부리기 위해 화를 내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 화를 내는 고집은 주변 사람들의 창의성을 말살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우월감이 아닌 이성적 판단에 기준해야 한다. 철저하게 현실에 기반을 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그 일을 이루겠다는 생산적 고집이어야 한다. 만약 판단이 틀렸다면 사과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도 고집을 피울 수가 있다. 사업적 고집과 개인적 고집은 구분해야 한다. 친구들이 모두 한식당에 가자는데 혼자 중식을 먹겠다고 버티는 것은 고집이 아니라 배려나 사회생활을 모르는 것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무시해도 좋다. 예를 들어 그 친구가 나의 가치나 신념에 반하는 경우다. 개인적 가치나 신념과 상충하는 경우 충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좋다. 또한 특정 상황과 관련이 없는 충고도 도움이 되지 않거나 실용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 이 경우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내린 충고라도 무시하고 자신에게 맞는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충고에 대해서 독립적인 사고를 가지려면 자기 주관과 고집이 있어야 한다. 이런 고집이 남과 다른 나의 모습을 비로소 구현해낸다. 사업은 남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다.
사업은 보편적인 결정이 아닌 특이 결정이 많이 있다. 그러니 남들의 충고를 귀담아 들으면 그런 특성이 나올 수가 없다. 결국 평균적인 결정만 하게 된다. 칭찬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항상 이 칭찬이 진심인지 아닌지 주의해야 한다. 어떤 칭찬은 당신을 조종하거나 통제하기 위해서 진실하지 않은 칭찬을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칭찬이 당신을 특정 방식으로 계속 행동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한다. 물론 반대로 당신이 남들에게 사용할 수도 있다. 즉, 칭찬하는 사람과 주는 사람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역학을 인식해야 한다. 칭찬은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력을 얻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감사하되 그것을 궁극적인 진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칭찬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비난에 대해서도 동일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비난에 익숙하지 않다. 특히 공개적인 비난을 받는 일은 구석에 가둬놓고 때리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비난 중에도 건설적인 비난이 있다. 건설적인 비난은 당신의 발전을 돕기 위한 의도로 제공된다. 이 경우 개인적으로 나쁜 감정이 없다. 물론 나쁜 감정이 없다고 모두 건설적인 비난은 아니다. 정보가 모자라거나 오해나 질투로 인한 비난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난은 그냥 무시해도 된다. 대부분의 건설적인 비난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개선이 필요한 요구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나를 위한 비난이라 생각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스타에 올린 글을 보고 오타나 문법적인 오류가 있다고 말해주는 것은 건설적인 비난이다. 그러나 작가라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냐며 돈은 있어도 머리는 없냐는 비난은 그냥 무시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자만과 무례함을 안타까워하면 그만이다. 파괴적인 비판은 당신을 해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로 나타난다. 심지어 그런 비난은 개선해야 될 부분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기에 감정적 비난으로 이어진다. 이런 행위로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주 목적인 비난이다. 비난 역시 칭찬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력을 얻는 데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것이 최종 목적인 비난도 상당하다. 비난을 들으면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은 자신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비난한 당사자의 권위나 그 숫자의 위압을 느끼지 않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비난에 자기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응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머이다. 비난의 내용은 무시하되 그 내용을 유머러스하게 응대하면 비난이 무색하게 되며 당신은 너그러운 사람이 된다. 처칠과 정치적인 의견을 달리하던 한 여성 정치인이 독설적인 비난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내 남편이라면 난 커피에 독을 타서 당신에게 줬을 거예요. 처칠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내가 당신 남편이었다면 난 그 커피를 마셨을 것이오. 두 번째로 좋은 대처 방안은 무시다. 비이성적인 비난이나 악플을 대하는 유시민 작가의 대처법은 매우 유용하다. 악플은 그 대상이 된 사람의 잘못이 아니며 그 사람이 해결해야 될 문제도 아닙니다. 악플을 쓴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남루하며 황폐한지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에요. 남의 문제를 가지고 왜 내가 고민합니까?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싸우지 마십시오. 달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눈길을 주지도 마십시오.
악플 때문에 화를 내거나 속상해하거나 우울해하는 것은 악플러가 쏜 화살을 주워서 자기 심장에 스스로 꽂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 역시 가끔 터무니없는 소리나 악평에 가까운 비난이 오면 유시민 작가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무방비 상태로 악플에 노출되면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이성적이고 파괴적인 비난에는 아예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 단지 이 비난이 건설적인 비난인지 파괴적인 비난인지 판단하는 몫만 내가 가지고 있다. 사업체가 커지고 회사가 유명해질수록 이런 비난들은 많아지기 마련이다. 때때로 삶에서는 사탕보다 매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 비난을 언제나 부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이지 말라. 비난을 통해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있다. 건설적인 비난은 엄격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화를 내거나 방어적이지 말고 제기된 요점을 직접 대면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나는 나이가 들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서 주위에 나를 혼내고 야단칠 선생님이 없다는 것이 가장 놀랍고 슬프다. 이제 그런 선생은 비난을 통해서만 만날 수가 있다. 결국 칭찬과 비난은 한 몸이다. 성질은 전혀 다르나 우리를 다루는 모습은 똑같다. 칭찬도 비난도 결국 당신의 존재성의 발현이다. 두 가지 모두 피드백의 한 형태로 봐야 한다. 이런 상황을 학습의 기회로 사용하면 잘한 부분과 개선해야 될 부분을 식별할 수가 있다. 두 가지 모두 우리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도 우쭐하고 교만해지지 말고 비난받아도 슬퍼하고 자책감을 갖지 말아야 한다. 칭찬은 설탕이고 비난은 소금이다. 설탕이 먹기는 달콤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해가 된다. 소금 역시 많이 먹기는 곤욕스럽지만 없으면 안 된다. 즉, 설탕을 잘 다루려면 비난도 잘 다뤄야 한다. 그래야 단짠의 조화가 어울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작은 성공에 지나치게 아첨하는 사람들에게 빠져들지 말고 이유 없는 비난에 상처받지도 말라. 원래 칭찬과 비난이 종이 한 장 차이거나 동전의 양면과 같다. 가장 많은 칭찬을 하던 사람이 가장 많은 비난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가장 많이 비난하던 사람이 나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기도 한다. 특히 온라인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난다. 궁극적으로 당신만이 당신의 인생을 조종할 수가 있다. 칭찬이나 비난은 당신 삶의 도구로 사용할 뿐 칭찬이 목적이 되거나 비난이 당신의 모습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지나친 칭찬과 불필요한 비난을 막는 해결책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스스로 당신이 돼가는 것이다. 칭찬과 비난을 통해 실행 가능한 것을 취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시하라. 당신 차는 당신이 운전한다. 운전대를 좌우로 당기는 손을 모두 물리치고 스스로 나아가라.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이 네 가지 가치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서 적용해야 한다. 이 네 가지를 잘하면 비용 절감, 업무 효율, 사고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온다. 나는 특별한 업무가 없는 곳에도 몇 가지 테크닉을 넣어놨다. 농장 2층 숙소 서랍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표기해놨다. 새로운 방문자가 물 때마다 모든 서랍을 열어보며 수건이나 그릇을 찾을 필요가 없다. 헛간 한쪽에는 열쇠 박스가 있다. 열쇠 박스에는
농장에서 쓰는 모든 차의 열쇠마다 이름표가 달려있고 놓은 위치도 표기되어 있다. 어떤 키가 없어지면 바로 알 수 있고 누군가 차를 쓰고 나면 정해진 곳에 가져다 놓도록 해서 다른 근무자들이 키를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다. 이런 사소한 일이 돼 있지 않으면 매번 자질구레한 일들로 연락을 하거나 잃어버려서 다시 사야 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경영이다. 첫째, 정리는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것을 잘 버리는 능력이다. 잘 버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언젠가 다시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이다. 정리를 통해 버리기, 같은 것끼리 모으기만으로도 많은 추가 경비를 절약할 수가 있다. 둘째, 정돈이다. 정돈이란 정해진 위치에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정보가 정해진 양만큼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것만으로도 직원들의 능률을 오르게 할 수가 있다.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생 우리가 무엇을 찾는 데 쓰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하지 못한다. 셋째, 청소다. 청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청소는 환경 문제라기보다 철학 문제다. 나는 경쟁사에 방문하거나 주식 투자, 그리고 식당에 다닐 때마다 화장실을 열어본다. 화장실 청소가 잘 돼 있는 곳은 위생적인 관리를 넘어 정리정돈이 이미 잘 되고 있는 뜻이기에 높은 신용 점수를 부여한다. 정리정돈이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청소가 의미가 없다. 모든 청소는 공간 사용 가치를 높이고 보다 건강한 삶을 보장한다. 넷째, 청결은 청소가 습관화된 상태를 말한다. 이 상태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 언제 봐도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언제나 깨끗한 관리가 생활화돼야 한다. 이것을 사장 본인부터 습관화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회사 안에 들어와 있다면 분실, 파손, 악성 재고 같은 문제가 해결되면서 비용이 절감되고 무엇을 찾고 전달하고 재구매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늘어난다. 또한 위생 문제나 안전사고도 줄고 도난사고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우리는 평소 다양한 종류의 공포에 노출돼 있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죽음, 혹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 자연재해나 전쟁에 대한 두려움 등이다. 이 중 대부분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이라서 두려움에 쌓여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포 자체보다 공포를 대하는 태도가 공포의 실질적인 위험보다 더 클 때가 많이 있다. 따라서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공포 자체를 관찰하고 경험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공포를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직시하는 용기를 가지면 오히려 삶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 부족한 것보다 가진 것에 집중하면 두려움과 공포도 줄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큰 힘이 된다. 또한 실패를 하나의 성장 과정과 학습 기회로 보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실패를 줄이고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가 있다. 성공한 사업가들의 8가지 공통점. 1. 비난이나 칭찬에 의연하다. 비난을 받는다고 의기소침하지 않으며 칭찬을 받는다고 흥분하지도 않는다. 언젠가 비난은 사라지고 열성 지지자는 한순간에 가장 반대편 앞에 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2. 열심히 하기보다는 영리하게 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오지 못하며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즐기는 사람조차 영리하게 일하는 사람을 이길 방법은 없다. 3. 작은 일에는 세세한 관심을 갖지만 큰 사고에는 무심하다. 사실 큰 사고에 무심한 것은 무심한 척 하는 것이다. 이것은 뿌리가 흔들리면 줄기와 가지는 기절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큰 사고에 무심한 듯 냉정함을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해결하고 작은 일은 그 작은 일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세히 관심을 기울인다. 4. 미워해도 좋아한다. 이 말은 리더가 대부분 사람이어야 이해할 수가 있다. 성공한 사업가는 미워하면서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싫어해도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 남에게 알리지 않는다. 5.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척하지 않는다. 장사와 사업은 차이가 있다. 장사란 본인이 모든 업무를 제일 잘 알아서 각 직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경우다. 그러나 직원들이 사장보다 각각의 업무를 더 잘할 때가 되면 진짜 사업이 시작된다. 그 업무를 모른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그 일을 잘할 사람을 독려해서 각각 회사 내 전문가로 만들어낸다. 6. 작은 돈은 아끼고 큰 돈은 아낌없이 쓴다. 대부분의 작은 돈들은 관성에 의해 사용되는 것들이라 절약이 가능하지만 큰 돈의 지출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7. 휴일을 즐긴다. 걱정 없이 즐긴다. 밤낮으로 회사에서 일에 몰두하는 업무로는 작은 사업은 성공시켜도 큰 사업은 만들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인생은 미래의 보상을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에 휴일을 즐기고 쉴 줄 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더욱 큰 성공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다. 8. 경쟁자를 죽이려 하지 않는다. 경쟁자는 다른 한편으로는 동업자다. 경쟁자를 죽이면 다른 경쟁자가 나오기에 경쟁자보다 잘하려고 할 뿐 죽이고 가려는 마음을 버린다. 물론 이런 공통점이 완벽히 모두에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 쓰러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많은 사람,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저자 김승호 회장의 경영 철학이 집대성돼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